1453년 10월 코끝을 찌르는 냄새가 먼저 밀려옵니다. 피비린내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막 숨을 죽인 도성한양 칠흑 같은 자정의 도랭강에 내려앉은 특유의 서늘한 냉기, 그리고 차에 마르지 않은 젖은 먹물과 바싹 마른 종이의 냄새입니다. 굳게 닫힌 걸문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명단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그가 붉은 선을 그어 지워버린 이름들은 모두 동이특이 전 목숨을 잃게 될 자들입니다. 그에게는 군대가 없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영업 후 낙방하여 동배들이라면 이미 관직에서 물러났을 나이였습니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어느 누구도 그가 첫 겨울을 넘길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을 만큼 가냘팠던 사내. 그러나 오늘 밤 이 사내는 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한국의 역사 가들을 괴롭혀온 질문은 지독하리만치 단순합니다. 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도대체 누가 죽어야 할지를 어떻게 그리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교과서가 말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1453년 10월 10일 개유정난 당일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기계적인 구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훗날에 세조가 되는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보위하던 고명 대신들을 향해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영의정 황보인이 살해되었습니다. 북방의 국경을 평정하여 백두산의 큰 호랑이 대호라 불리던 전설적인 무장 좌의정 김종서의 2개 꼴이 철퇴에 박살났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십 명의 고위 중신들이 궐문 앞에서 참살당했습니다. 이 작전은 3개의 층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깥에 매복한 무사들, 모든 출입구를 철통같이 통제하는 궐문 방어망, 그리고 그 안쪽에 앉아 서찰을 쥔 채 이름들을 추려내던 한명회. 조선의 공식 기록인 은 여기까지는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실록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날 밤 승지 최항으로부터 조정관원들의 명부를 건네받은 한명회는 찰나의 순간에 수십 명의 고위 관료들을 살릴 자와 죽일 자로 분류했다고 전해집니다. 관원 명부란 그저 이름과 벼슬아치의 품계가 적힌 명단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방역할지, 누가 투항할지, 혹은 누가 어린 국왕에게 달려갈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가 구체제에 충성하는지, 혹은 은밀히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명회는 단 몇 분 만에 그 명단을 분류해냈습니다. 여기서 실록이 차마 직접적으로 던지지 못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명회는 군기시의 말단 관원인 녹사였습니다. 그 전에는 개성 경덕궁의 궁지기를 지냈을 뿐입니다. 그는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정보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조사할 권한 따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변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인 1453년 3월 실록은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조정 내부의 역학관계에 관한 지극히 정교한 정보 보고를 올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안평대군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지기 출신의 말단 관원이 한 대군에게 다른 대군의 정치적 의도를 브리핑한 것입니다. 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해답은 그가 몸담았던 궁이시라는 관청의 특성에서 출발합니다.
무기 지급 기록을 처리하던 말단 녹사는 어느 무장이 어느 진영에 배치되었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어느 관문의 수비를 맡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어느 지휘관이 진급에서 누락되었는지도 알았습니다. 누가 조정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또 현 정권 아래서 누가 남몰래 억눌린 야심을 키우고 있는지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정보 수집의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만의 참부장들의 연결망은 전체 그림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정보의 돌파구는 신숙주라는 인물로부터 나왔습니다. 신숙주는 집현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김종서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고위 중신들 사이의 은밀한 역학관계, 그들의 갈등과 취약점, 나아가 사적인 대화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1453년 4월 신숙주가 명나라 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명회와 권람은 이미 그를 포섭 대상으로 점찍어둔 상태였습니다. 신숙주는 변절했습니다. 그의 합류로 인해 한명회는 단숨에 제거해야 할 자들의 정확한 내부 정보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어린 국왕에게 개인적으로 충성하며 끝까지 항전할 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행정적 실권은 쥐고 있으나 인물됨이 나약하여 압박을 가하면 무너져 내릴 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했습니다. 누구의 충성심을 돈으로 살 수 있는지, 또 누구의 숨통을 끊어내야만 끝이 날지도 알았습니다. 조선 백성들은 끝내 신숙주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녹두나물에 그의 이름을 붙여 불렀습니다. 숙주나물, 나물처럼 그가 너무도 쉽게 변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더욱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신숙주의 합류가 없었다면 살생부는 거사를 성공시킬 만큼 정교하게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록에는 역사가들이 언급하기는 하되 깊이 머무르지 않고 지나치는 또 다른 세부 기록이 있습니다. 정변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수양대군의 세력들은 치밀하게 계산된 순서대로 김종서의 사절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신숙주가, 그 다음은 최항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사 당일에는 한명회에 가장 가까운 직위인 권람이 찾아갔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 방문들을 단순한 의례적 인사치레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매 방문은 김종서 사절을 지키는 경호 인력의 수효, 마당의 구조와 동선, 출입하는 자들의 면면, 그리고 김종서의 일과를 친밀하게 정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권람의 당일 방문은 거사 직전의 최종 정찰이었습니다. 북방의 삭풍 속에서 수십 년간 군대를 호령했던 노장 김종서는 이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실록의 야사조 기록에 따르면 거사 며칠 전부터 김종서는 해질 녘이면 평상복 아래 두꺼운 갑옷을 껴입고 제 집 마당에서 담장을 뛰어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첩은 훗날 국문장에서 남편과 아들이 7, 8일 전부터 귓속말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전장에서 위협의 기운을 읽어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때 그것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정교한 정보전의 특징입니다. 김종서만 한 경륜을 지닌 자조차 적이 문 앞에 당도할 때까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상대의 정보망은 이미 완벽히 제 몫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김종서를 노리고 특별히 선택된 흉기를 보십시오. 수양대군은 사소한 행정적 사안을 적은 서찰을 품고 김종서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 서찰을 읽기 위해 김종서는 빛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야만 했습니다. 김종서는 달빛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종이를 향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서찰에 집중하던 바로 그 찰나 종 이머을운이 철퇴를 치켜들고 나섰습니다. 서찰은 심리적 기만술이었습니다. 달빛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철퇴는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백두산의 대호라 불리던 70세의 노장군은 붉은 피를 쏟으며 자신의 앞마당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러나 김종서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그날 밤의 처절한 물리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두개골에서 피를 뚝뚝 흘리며 여인의 옷으로 변장한 그는 아내의 감에 올라타 궐문으로 향하라 명했습니다. 숭례문 닫혔습니다. 도니문 닫혔습니다. 서소문 닫혔습니다. 그는 감에 실려 이 문 저 문을 전전했지만 도성의 모든 출구는 그가 적군인지조차 미처 알지 못했던 자들에 의해 철통같이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위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사양정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김종서는 하룻밤 새 조정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제대로 된 가마를 대령하여 품위를 지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영의정에 버금가는 정승이었습니다. 북방의 영토를 수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대우를 기대했습니다. 양정은 이런 방구의 대답도 없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역사는 피로 쓰여지나 먹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쓰인 먹물은 지극히 주도면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은세조 치에서 바로 그 정변으로 혜택을 입은 당사자들에 의해 편찬되었습니다. 한명회 본인 역시 공식 기록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뺄지를 좌지우지했던 정난공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사가 김종서의 영모로부터 왕실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다는 명분은 철저히 승자의 논리입니다. 실제의 전개 과정, 수개월 전부터 확보된 막대한 자금, 군기시를 통해 동원된 30여 명의 무사들, 모든 고위 대신들에 대한 치밀한 동향 파악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변 이후에 농공 행상을 상세히 기록한 실록이 의도치 않게 보존해버린 것은 이 거사를 가능케 한 수직적인 노동의 사슬입니다. 기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포상자들의 명단을 나열합니다. 수양대군은 시급 1000호, 노비 609, 토지 500결, 황금 25냥, 백은 100냥을 받았습니다. 정인지를 비롯한 1등 공신들은 200결의 토지와 25구의 노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단을 계속해서 훑어내려가다 보면 교과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박득지, 박오마지, 함금생, 김동, 거사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 등급별로 면포를 하사받은 전인, 종자와 하급 별감들입니다. 심지어 거사 당일 당직을 섰던 권례, 수라간 나인들에게조차 포상의 고려가 주어졌습니다. 조선 왕조를 뒤바꾼 정변은 결코 장수들과 학자들만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실의 대군에서부터 미천한 종복들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수직적 사슬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전에 이 사슬의 모든 층위를 톱니바퀴처럼 조직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명단을 손에 쥔 사내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한명회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력 구조에서든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결과를 통제한다는 사실을 간파한 인물이었습니다. 칼을 쥔 자는 눈에 띕니다. 그러나 그 칼날이 누구의 목을 향할지 결정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에 있어 이 보이지 않음이야말로 가장 오래 지속되는 권력의 형태입니다. 현대 한국의 기업 생태계를 보십시오. 경제 지면에 일상적인 인사 이동으로 포장되어 등장하는 재벌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 이사회 차원의 숙청, 고위 임원의 기습적인 경질 등은 모두 살생부와 동일한 작전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발표가 나기 전 이미 각 이름들을 치밀하게 저울질했을 것입니다. 현 경영진에 대한 충성도 반발할 가능성, 외부의 인맥, 그리고 개인적인 취약점까지 인사 발표는 종이 위에 그어진 붉은 선에 불과합니다. 실제 결정은 수주 혹은 수개월 전 당신이 초대받지 못한 밀실에서 이미 내려진 것입니다. 살생부라는 단어는 한국의 정치권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정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되고 제거 대상으로 낙인 찍힌 정치인들의 명단이 은밀히 새어 나올 때면 신문 헤드라인과 온라인 게시판에 어김없이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에는 500년이라는 기나긴 작전의 기억이 서려 있습니다. 당내 특정 계파에서 살생부가 돌고 있다고 기자가 기사를 쓸 때 40이 넘은 독자라면 누구나 그것이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합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충동도 아닙니다. 치밀하고 체계적인 사전 선별 작업입니다. 이제 그 거사 자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한명회가 거사 전 동원한 자금 10만냥, 조선 중기의 경제에서 은일량은 대략 쌀 12석을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평범한 노동 계층 일가족이 1년에 소비하는 쌀이 대략 1015석 남짓이었습니다. 이 비율로 계산하면 10만 량은 수백 가구가 수십 년을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재화였습니다. 보수적인 구매력 평가를 적용하여 현대의 가치로 거칠게 환산해 보아도 이 거사 자금은 2026년 기준 대략 50억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말단 관원에 불과했던 사내가 50억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비밀리에 끌어모은 것입니다.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역사적 기록은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수양대군 본인의 재산을 바탕으로 권람과 뜻을 같이 하는 종친들의 자금이 보태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철퇴가 허공으로 치켜들려지기 수개월 전부터 누군가는 이 거사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해냈고 조정의 눈을 피해 그 거액의 자본을 모아 은닉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만의 찬자들의 치기 어린 음모가 아닙니다. 런웨이 운전 자금을 완벽히 확보하고 출발한 치밀한 벤처 사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변 이후 한명회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무엇을 해댔는지 보십시오. 그는 조선의 최고 행정관직인 영의정을 2번이나 역임했습니다. 두 딸을 훗날의 왕이 되는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며 스스로 어좌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회를 베풀고 세력을 규합하며 막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한강변의 정자, 압구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바로 강남의 압구정동입니다. 살육의 명단 위에 권력을 흩뿌려 세운 사내의 정자 이름이 이제는 최고급 아파트와 화려한 백화점들의 간판으로 걸려 있습니다. 그의 야심이 그려낸 지형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부동산 지도 위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70이 세 가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천사 187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연사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정적들보다 심지어 자신이 모셨던 모든 군왕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함을 양분 삼아 축적된 권력에는 특유의 섬뜩한 사후 운명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가 평온하게 숨을 거둔 지 17년이 지난 1504년 연산군은 그의 무덤을 파헤치라 명했습니다. 연산군의 친모인 폐비 윤씨의 사사에 가담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는 한명회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시절 깊이 관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명회의 시신은 무덤에서 꺼내져 처참히 훼손되는 부관참시의 형을 받았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감히 벌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만큼 막강했던 그를 죽은 뒤에야 땅에서 파내어 단죄한 것입니다. 2000년에는 도굴꾼들이 그의 묘역을 파헤쳐 지석을 훔쳐가는 일마저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2009년에야 검거되었습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한명회로부터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어떤 권력은 바로 이런 모습을 띱니다. 사람들이 정성껏 보존하는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찾아와 헤집어 놓는 처참한 폐허 말입니다. 이제 살생부가 짓밟고 간 사람들을 그리고 그 파멸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김종서의 며느리들과 손녀들은 정변의 가담자들에게 가사 노비로 분배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정인지의 집으로, 누군가는 홍윤성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16세 이상의 남성 혈족은 예외 없이 참수당했습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머니 곁에 머무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나이가 차면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영구적인 관노비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북방의 국경을 수호한 영웅을 배출한 가문이 단 몇 주 만에 그를 죽인 자들에게 분배되는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우발적인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구조적인 참상이었습니다. 패배한 계파의 가족들을 몰수하여 노비로 전락시키고 유배를 보내는 것은 새로운 정권이 공신들에게 약속한 농홍 행상을 지불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작전의 예산 항목이 된 것입니다. 정변 이후의 결산 과정에서 인간은 정치적 청산이라는 거대한 장부의 한 줄 항목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현대의 권력기관들이 애써 감추고자 하는 진실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적을 완벽히 멸한다는 것은 단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를 구심점으로 하는 충성의 네트워크 전체를 뿌리 뽑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들은 잠재적 위협이 됩니다. 딸들은 상징이 됩니다. 패배자의 이름조차 그것이 대중의 기억 속에 자유롭게 떠돌도록 내버려 둔다면 지독히 위험한 불씨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그토록 철저하게 왜곡되어 쓰인 이유입니다. 기록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정변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름들이 적힌 명단을 주무르며 경력을 시작했던 한명회는 훗날 그 이름들이 수백 년 동안 어떻게 기억될지를 규정하는 문서에까지 입김을 불어넣으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자는 세상에서 가장 붐비는 고독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궐문 앞에 서서 명단을 쥐고 있던 사내는 국왕이 갖지 못한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왕은 언제나 만천에 드러나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 명단을 작성한 자는 체제 속으로 세우며 들어 두 번 다시 그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명쾌한 정답이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한명회는 칠삭둥이로 태어났고 거듭된 과거 낙방으로 변두리를 맴돌았으며 능력보다 가문의 배경을 중시하던 체제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는 35이 넘도록 말단 녹세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나 그보다 못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 세습되는 특권의 수레바퀴를 타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야사 예시네은 거듭된 실패가 그를 비뚤어지게 만들었다고, 체제의 무관심에 대한 쓰라린 원망이 그의 내면을 날카롭고 음습하게 벼려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체제가 감히 막아설 수 없는 거대한 판을 짜냈습니다. 그가 수집한 정보의 파편들은 권력자들이 그를 한낱 방 안의 가구쯤으로 여기던 공간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인 결과물이었습니다. 살생부에 적힌 모든 이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던 오만한 조정을 수개월간 치밀하게 관찰하며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그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를 철저히 무시했던 체제는 역설적으로 그가 체제를 붕괴시키는 데 필요한 완벽한 은폐막을 제공해 준 셈입니다. 그러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김종선은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진심을 다해 나라에 헌신한 정치가였고 여진족에 맞서 북방의 국경을 요새화했으며 단종 이전의 두 군왕 아래서 빼어난 역량으로 국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체제가 그에게 요구한 본분, 즉 권력을 탐하는 대군들의 야심으로부터 어린 국왕을 지키는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부패해서가 아니라 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 냉혹하게 꿰뚫고 더 정교한 정보력을 동원한 한 사내에게 눈의 가시 같은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사육신이라 불리는 6명의 신하가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던 중 그들 중 한 명인 박팽년이 올린 모든 장계 신하신 자 대신 시각적으로 비슷한 클거 자를 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내리는 관리의 녹봉을 받기는 하였으나 손대지 않고 고스란히 쌓아두었습니다. 세조의 왕국에서 거둔 곡식은 단 한 톨도 입에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서 숨을 거두었고 그의 소리 없는 반역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는 철퇴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거사 자금도 없었습니다. 생사를 가를 명단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단 한 장의 문서, 단 하나의 글자조차 불의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거부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같은 권력 구조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형태의 한거입니다. 체제의 톱니바퀴를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 모든 것을 집어삼킨 한 명의 체제의 톱니바퀴를 완벽히 이해하고 어떤 동조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박팽년.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댓글로 여러분의 판결을 남겨주실 차례입니다. 한명회는 자신을 배척했던 체제를 움켜쥐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재편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파멸시킨 가문들에게는 구조적인 치욕을 안겼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척도로 볼 때 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쥐고 두 왕실의 핏줄과 연결된 채 생을 마감했습니다. 칠삭둥이라는 한계와 수십 년의 좌절을 조선 역사상 가장 정밀한 정치적 정보전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눈부신 천재성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괴물다움입니까? 그도 아니면 이 둘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 굳게 닫힌 물루 아래 앉아 어느 이름의 붉은 선을 그을지 결정해 본 적 없는 자들만의 오만한 사치입니까? 박팽년은 조정의 쌀을 거부했습니다. 글자를 바꿔 적었습니다. 차디찬 시신으로 들려 나갈 때까지 그의 몸 안에는 세조의 왕국에서 난 나달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권력에 대한 동일한 진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의 진실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래에 여러분의 답을 남겨주십시오. 아울러 직장, 이사회 혹은 정당의 공천 명단에서 살생부가 도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작동 논리를 눈치채신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 또한 들려주십시오. 한명회는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명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습니다.